1994년 6월 17일 오후 미국 전역의 TV가 한 장면에 고정됩니다. 흰색 포드 브롱코 한 대, 뒤에는 경찰차 20여 대, 그리고 생방송 헬기 카메라 9,500만 명이 숨을 죽이고 지켜봅니다. 그 차 안의 남자는 불과 5년 전까지 미국 전체가 손에 땀을 쥐며 응원하던 슈퍼스타였습니다. 오렌솔 제임스 심슨, 모두가 오제이라고 부르던 사람, 그가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손에는 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릎 위에는 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남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끝까지 보시면 그날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실 겁니다. 오제이 심슨은 1947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흑인 가정 출신이었지만 그에게는 두 다리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잡을 수 없는 두 다리. 미식축구 세계에서 그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1970년대 한국으로 치면 차범근 같은 존재,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NFL 역사상 처음으로 한 시즌에 2000야드를 달린 러닝백, 쉽게 말해 마라톤을 뛰면서 동시에 태클을 피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아무도 한 적 없는 숫자로 해낸 겁니다. 1973년의 일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은퇴 후엔 헤르츠 렌터카 광고에서 공항을 달리는 모습으로 전 미국 가정의 TV에 등장했고 영화에도 출연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손흥민이 은퇴하고 광고와 드라마를 동시에 찍는 격이었습니다. 흑인이 이 정도 위치에 오른다는 게 쉬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가능성의 상징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1994년 6월 12일 밤 로스앤젤레스 브렌트우드, 조용한 주택가에 경찰차가 들이닥칩니다. 현관 앞 돌계단에 두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전처 니콜 브라운 심슨, 그리고 그녀의 남자친구 론 골드만, 둘 다 칼에 찔려 숨진 채로 발견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단서를 발견합니다. 현장에서 나온 피가 묻은 장갑 한 짝, 오제이의 집 앞에서 발견된 또 다른 장갑 한 짝, 그의 차에서 나온 혈은 상황은 오제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오제이에게 연락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수하겠습니다. 6월 17일 오전 11시까지 경찰서에 나타나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오전 11시가 지납니다. 낮 12시가 지납니다. 오제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LA 경찰이 수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오후 6시가 조금 지난 시각 LA 외곽의 한 고속도로, 흰색 포드 브롱코 한 대가 시속 50km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운전대를 잡은 건 오제이의 오랜 친구 알 카울링스입니다. 뒷좌석에 오제이가 앉아 있습니다. 경찰차들이 뒤를 따릅니다. 하지만 추월하지 않습니다. 멈추지도 않습니다. 그냥 따라갑니다. 시속 50km, 고속도로를 이속도로 달리는 경찰차 행렬. 솔직히 세상에서 가장 느린 추격전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도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웃지 못했습니다. ABC, CBS, CNN, 미국 모든 방송사가 생방송을 시작합니다. 헬기가 하늘에 뜹니다. 화면에는 달리는 흰색 차 한 대. 고속도로 옆 육교에 사람들이 올라와 응원 현수막을 듭니다. 오제이 도망쳐. 어느 동네에서는 가게 문을 닫고 주민들이 TV 앞에 모입니다. 9,500만 명. 이날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같은 장면을 동시에 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방송사만 생중계를 끊었습니다. 그들은 도주 생중계 대신 NBA 파이널을 틀었습니다. 시청률에서 다른 방송사들을 이겼습니다. 9,500만 명이 오제이를 보던 그 시간에 농구를 보던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겁니다. 차 안에서 오제이는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경찰 협상가와 연결된 전화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릎 위에는 유서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공개된 그 유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제발 나를 오제이로 기억해주세요.
선수로서의 나, 좋은 사람으로서의 나를. 한때 미국 전체의 영웅이었던 사람이 도망치는 차 안에서 혼자 그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어떤 기분이었을지 여러분도 한 번쯤 그 감정을 아실 겁니다. 억울하게 의심받고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고 결국 혼자 고립되는 그 감각. 차 안에서 유서를 썼다는 게 그냥 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낀 사람의 마지막 손길이었으니까요.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1995년 1월 세기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중계된 재판. 검사 측은 증거를 꺼냅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피가 묻은 장갑. 이 장갑을 끼워보세요. OJ가 법정에서 장갑을 낍니다. 정확히는 억지로 끼려 해도 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순간 변호인 존니 코크런이 배심원 앞에서 말합니다. 맞지 않으면 무죄입니다. 이 한 문장이 재판의 흐름을 바꿉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담당 형사 마크 퍼먼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어겼다는 의혹,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기록, 법정에서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증거가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10월 3일 배심원단이 돌아옵니다. 4시간 만에 판결이었습니다. 무죄. 법정이 뒤집어집니다. 흑인 공동체는 환호했습니다. 오랫동안 경찰에게 당해온 불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인 공동체는 침묵했습니다. 같은 판결을 놓고 미국이 정확히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어느 쪽이 옳았을까요? 이 이야기 어디선가 낯설지 않으신가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내가 분명히 옳았는데 말을 더 잘하는 사람이 이긴 경험, 증거가 있어도 논리가 있어도 결국은 누가 더 그럴듯하게 포장하느냐가 결판을 낸 그 순간, 그게 억울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를 떠나야 했던 그 점심시간.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고 배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 그 무력감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이 재판이 보여준 건 단순히 OJ가 유죄냐 무죄냐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불완전한 시스템 안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다는 것. 그렇다면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진실이 항상 이기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래도 우리는 진실 편에 서는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인 채로 살기 위해서. OJ 심슨은 2024년 7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가 정말 결백했는지 아닌지는 이제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고속도로를 달리던 흰색 차 안에서 한 남자가 홀로 유서를 쓰고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웅이었던 사람의 가장 외로운 순간, 9,500만 명이 지켜봤지만 아무도 그 안을 보지 못했습니다. 진실이 지는 날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당신은 어느 편에 서실 건가요?